뭐 금리 인하, 뭐 피벗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이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상승 국면, 네,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모시는데 정말 교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시장이 척척척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썩 기쁘진 않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제 자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다시피 지금 뭐 매크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인플레이션 플러스 여기에 대한 긴축 뭐 이런 부분까지 겹쳐 있는 그런 리스키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FOMC 통해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원래 9월 점도표가 한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중립 컨센서스가 한 4.6%? 4.5에서 4.75 사이였는데 더 올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방송하는 또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이구나. 오늘 밤에 밤이요. 또 CPI, 그죠? CPI도 발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참 금리를 어디까지 계속해서 연준의 그 긴축 스탠스가 이어질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쨌든 조절론에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폭을 좀 줄일 것이다. 예, 그거는 보통의 그 긴축 행보의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에 이르는 지점에서 속도가 좀 주춤해지면서 이게 조금 유사한데 저 벽까지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막 달리다가도 벽 앞에서는 딱 쓰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의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 실링에 다가오는 그 지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것은 오늘 CPI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CPI 발표가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밤 10시에 발표되는 그 숫자가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7.9라고 보여져요. 7.9, 8.0. 근데 그 기대치를 상회한다. 그러면 자이언트 한 번 더 갑니다. 지금 시장의 그런 컨센서스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7.9나 8을 어쨌든 밑돈다. 그러면 빅스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 위원도 역시 파월도 그런 식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굳이 자이언트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인 거고 저도 이제 지난주 이제 FOMC 위원들 뭐 FOMC 회의 가서 그들의 어떤 갑론을박을 좀 이제 지켜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FOMC 위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서로 약간 다른.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와 우리 일본 BOJ 은행 총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동결이고 우리는 어쨌든 금리 인상하잖아요. 왜냐면 저마다 처해 있는 국가가 다르니까. 역시 미국은 그 거대한 주를 구성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켜보는 게 다른 거예요. 주로 어떤 총재은행들, 특히 매파적 색깔을 갖고 있는 총재들은 상대적으로 이 물가가 정말 문제다. 라고 그걸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어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시스템 리스크가 정말 생길 것 같아. 이러다가 기업들 도산할 것 같아. 라는 부분을 더 초점에서 볼 수 있고 주마다 여건도 또 다르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 다르듯이 저는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FOMC 위원들이 한 명 한 명이 각 중앙은행 총재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규모나 여러 가지 뭐 관리하는 그 통화정책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스탠스가 다른데 22년 이 11월 FOMC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다툼이 심했었던 시점. 이게 뭐냐면 11월 FOMC 전까지는 거의 다수결에 가까운 의사결정. 당연히 자이언트야. 근데 점차 10월, 11월로 건너오면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제 더 이상 자이언트까지는 안 해도 돼. 하는 소수의 의견이
거의 중간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는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매파에서 살짝 비둘기로 전환됐다. FOMC 페드 위원들이 네. 라고 봤어요. 네. 근데 시장은 아니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더 매파다라고 봤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시장은 아마 속도 조절론을 얘기할 거야 라고 50을 기대했던 거야. 매파적 성향을. 근데 파월은 계속 100이었어요. 매파적 성향이. 그러다가 이번 FOMC 때 발표를 하는데 100이 아니라 나는 95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파월만 보니까 파월의 입장은 조금 비둘기적으로 전환됐구나 라고 느꼈는데 네. 시장에서는 시장이 기대한 것이 50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매파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번 주에. 네. 칼럼 제목이 시장의 오해와 파월의 와해. 시장은 계속 오해하고 파월은 계속 그거 오해였음을 불식시켜주고 그런 계속 반복되는 국면이에요. 22년 내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FOMC 성명서에 밝혔죠. 밝힌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 긴축 행보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뭐 자이언트도 4번 했고 네. 뭐 해왔는데 뭐 테이퍼링 들어간 것까지 하면 긴축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죠? 그것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겠다? 이것의 효과를 보겠다. 효과를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너무 꺼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이나 진짜 물가 안정화 정도도 보겠다. 예를 들어서 뭐 7%대 물가면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자이언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적 리스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권 문제나 이런 것처럼 연쇄적으로 이게 기업 도산으로 연결되고 뱅크런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너무 고조되는 게 아닌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성명서의 문구가 있어요. 그동안에 없던 문구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강한 매였다가 상당 부분 비둘기로 돌아선 거고 저는 그 성명서가 뭐냐면요. 네. 곧 다수의 의견이 디베이트가 많이 된 흔적이다. 라고 봐요. 그전에는 디베이트가 없었어요. 다 거의 다수결로 자이언트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빅스텝으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반영된 성명서다. 근데 그 성명서 발표하고 이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의 묻는 답변에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여전히 다수결의 어떤 의견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금리 결정은 파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FOMC 위원들이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속도 조절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약간 좀 과민 반응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해했다고요. 근데 22년 한 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계속 시장의 오해와 확인의 과정이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해왔거든요. 네네. 시장이 계속 뭐라 했냐면 금융기관 잘 보세요. 이 개미들을 후킹한 거예요. 음모론적으로 보면. 왜냐면 이 금융기관들이 계속 CPI 기대치를 발표하는데 단 한 번도 실적치를 상회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계속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계속 시장한테 기대를 조성했던 거예요. 금융기관의 모든 전망치들이. 그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면서 이제 소위 금리 인상 그렇게 강하지 않겠네 라는 기대를 주고 다른 말로는 주식시장 들어와 라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금융기관들이 그때마다 반등하니까 팔고 나가는 거예요. 개미들은 그거 사준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CPI가 기대치보다 높아요.
기대치보다 낮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CPI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대치와 반하는 실적치를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속이. CPI만 가지고도 그렇고 뭐 잭슨홀 미팅 때 아마도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했는데 역사상 가장 강한 매의 발톱을 들이댔죠. 2% goal. 우리는 2% 목표 달성이다. 정점 찍고 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게 오해를 불러주는 금융기관의 역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그 금융기관의 발언을 대서특필해가지고 시장에게 기대를 조성해버리고 확인해보니까 물가에 대한 확인 혹은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확인이 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나쁜 거죠. 다. 계속 그것의 연속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FOMC 페드에 갔을 때 아까 그 칼럼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에 갔다가 들어가기도 전에 오해를 했던 걸 제가 확인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언론에 계속 나오는 그 페드 사진이 있어요. 건물 사진. 네네. 근데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거기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딱 왕복 1차선 도로, 작은 도로예요. 그 도로 C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마주하고 연방준비제도 신축사옥에서 다 근무해요. FOMC도 거기서 열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징적으로 느낀 거예요. 오해와 확인. 시장이 자꾸 오해하고 확인하고 언론사들은 여전히 그 옛날 연준 뭐 FOMC 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뭐 보도할 때 뒷배경으로 그 하얀 건물 자꾸 보여주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얀 건물 아니고 약간 갈색빛 나는 회색 건물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확인하고 하니까 계속 제가 일관되게 드리는 이야기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금융기관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금융기관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를 그냥 파월로 가정해보자. 아니면 FOMC 위원이다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보다 FOMC는 여러분의 주가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심 없어요. 물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해왔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다만 이제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게 된 배경은 그런 것이다. 이제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그 CPI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속도 조절이 말 그대로 12월에 단행될지 내년 초에 단행될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CPI가 나오면 거의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패드워치에서 아시겠지만 빅스텝의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예. 그 왜 그러냐면 CPI가 8 밑을 찍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부합하게 만약에 발표가 되면 오히려 빅스텝에 더 무게를 둘 것이고 기대치를 상회하는 예상보다 뭐 8.2를 찍네? 다시 뭐 8.3, 8.5를 찍네? 혹은 그 CPI 말고 근원 CPI가 뭐 계속 고점을 향해 갱신되네? 그런 종류의 발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놀랄 거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시선이 파월이 일단 속도 조절 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연준위원회에서 디베이트를 통해서 약간 그런 감론음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점노트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속도 조절을 하긴 하더라도 상단은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도 약간 시장이 좀 충격을 먹은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CPI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확실히 더 올라갈지 말지가 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파월도 FOMC 위원들도 지금 디베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에 따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강하게 인식되는 그 문구는 언론에서 딱 강조했던 그 문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단이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거. 근데 데이터에 따라서 물가가 안 잡히면 우리는 상단을 더 올려서라도 하겠다라는 의중일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라는 것을 이제 빼고 상단 뭐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조금 더 그것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물가에 따라 달린 겁니다. 모든 연준의 이 의사결정이 물가만을 놓고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니까 물가가 잡힐 경우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조절될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물가가 빨리 잡히기는 쉽지 않다. 네, 그걸 오늘 방금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밀크플레이션 이라는 단어가 좀 부상했어요. 맞아. 최근에 막 우유 가격 뭐 생크림 엄청 오른다고 얘기 나오고. 이게 왜 그런지 왜냐면 저도 이제 올해 초에 서울우유에 다녀왔었어요. 그러면 서울우유 조합장님이 네. 이 목장주들, 그러니까 이게 공급업체인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 1차 벤더가 있듯이 목장주분들이 공급업체예요. 그럼 공급업체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경영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갔었는데 22년 중반까지 사료값이 계속 올랐죠. 그리고 중반 이후에 계속 강달러 기조가 나왔죠. 결국 사들여오는, 수입해오는 사료값이 밀콩, 옥수수 같은 거 가격이 계속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한 55% 비용이 사료값이거든요. 사료값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유값을 마음 놓고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물론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눈치도 있고 뭐 우회적인 압박도 있었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유값 오르면 진짜 이거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 서민들 입장에서. 특히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까지 뭐 야당이 걸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전쟁 이후에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에너지 위기가 왔죠. 근데 에너지 위기라는 것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근데 이게 다 요소를 생산하는 원자재예요. 여기부터 요소를 추출해요. 그럼 요소 가지고 요소수도 만들겠지만 비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뭘 초래해요? 비료 위기를 초래해요. 비료 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료 값이 오르니까 우리나라가 곡물 수입량 세계 7위국이에요. 그만큼 사료를 많이 우리 낙농업의 구조가 그래요. 사료에 의존해요. 우리가 쌀 말고는 사실 다 거의 다 수입한다고 맞아요. 봐야죠. 그것도 있고. 근데 재밌게도 뉴질랜드나 몽골 같은 나라는 뭐 농사도 안 짓잖아요. 근데 거기는 유목 환경으로 그 낙농업을 하니까 사료 수입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자라니까. 우리는 낙농업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사료 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료 가격이 중요한데 강달러가 나오니까 사료 값이 더 비싸지고. 그러니까 사료 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 축산물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축산물 관련 낙농업 관련 유제품 가격이 올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유 가격이 오르면 뭐가 오를까? 빵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커피숍 커피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전반 그럼 이게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계속 이걸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혹은 인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한번 고물가가 찾아오면 고물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처해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장 잡히리라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원래. 근데 정점은 찍은 거로 판단합니다만 정점 찍었다 하더라도 8% 이건 굉장히 높은 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6%, 5%는 굉장히 심각한 물가 상승률이에요.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 뭐 피벗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다. 그건 어렵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긴축 행보인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 7을 찍었으면 그러면 빅스텝으로도 잡힌다. 이미 많이 높다. 네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기업들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움직여요. 우리 가계도 금리와 민감하지만 그리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어떻게 7%의 대출 금리를 끼고서 주식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7%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7% 벌어도 0%잖아요. 금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차량용 반도체 수익률이 한 10% 되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면 대출금리가 10%면 이거 하겠습니까? 신산업? 안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게 경기 침체의 국면인 거예요. 그 높아진 금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투자 위축, 소비 위축으로 된다. 이미 4%면 높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이언트까지는 안 해도 된다. 하는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거니까. 네. 이게 금리 인하론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약간 시장별로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희한하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맞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한 13% 정도 네. 반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의 좀 희망회로 네. 그런 것들을 좀 돌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네. 여전히 긴축 행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막 주식을 올라갔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22년 연내에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22년은 어쨌든 이게 비교 대상 수익률이 금리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축하면 5% 금리를 준다. 그럼 5%의 수익을 준다. 그럼 그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시장에서 5%를 못 볼 거라면 저축이 낫다. 이 뜻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만큼은 선행성을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것이 언제 다 반영될까? 그게 고점으로부터 6개월인 거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고점 상단이 23년 2분기에 찍을 거라고 한다면, 그럼 그로부터 6개월 전이면 22년 끝자락에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다. 그죠?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는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긴축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추가적인 고물가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23년 1, 2분기 정도의 고점을 찍고 동결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금리 요놈 때문에 주가가 잡히는 일은 22년 끝자락에 다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일단은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금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상승 국면, 상승세나 뭐 이런 것들은 경기와 민감하죠. 경기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 이따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점을 찍고 회복은 되겠지만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회복은 어렵겠다. 주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기 침체 오니까 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금리와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고 경기 침체는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곧 GDP 규모의 축소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이거니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의 합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끝나는 거고요. 그죠? 굳이 구분한다면 20년에서 21년은 유동성 장세인 거죠. 네. 다른 요인이 아니라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죠. 네. 그리고 22년은 역유동성 장세인 거죠. 긴축에 따른 어떤 기업이 아무리 잘했어도 주가가 떨어졌던 구간인 거죠. 근데 22년 끝자락부터 23년은 정말 말 그대로 실적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역실적 장세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 관점에서 내가 그런 이런 장세도 그래도 은행 저축 수익률보다는 높을 때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정말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상승장일 때는 실적과 무관한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실적이 다음 실적 발표될 때 괜찮네 라고 하는 거. 반대로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실적 발표되니까 되게 어둡네. 그런 기업들이 계속 조정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